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굿모닝 YTN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주요 뉴스 보고 오겠습니다. 2년 연속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기조연설을 통해 북러 군사협력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산 엑스포 외교전에도 나섭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만 맞으며 단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이균영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이틀간 실시됩니다. 이 후보자의 재산신고 누락과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국세 수입이 애초 예상보다 59조 덜 거칠 것으로 정부가 전망했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인데 부족한 세수는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외평기금 등으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흉기난동 사건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치안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행정관리 인력을 줄이고 형사활동을 검거해서 예방순찰로 전환하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8조 원이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측 수감자의 맞교환도 이뤄졌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2년 연속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뉴욕에 도착해 4박 6일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가장 시선이 쏠리는 일정은 북러 관련 메시지가 나올 기조연설입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주 만에 다시 해외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78차 유엔 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한 4박 6일 일정입니다. 회원국 지도자들이 차례로 연설에 나서는데 윤 대통령 연설은 우리 시각 21일 새벽 3시쯤으로 YTN에서 생중계할 예정입니다. 최근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글로벌 격차 해소를 위한 기여 방안과 내년부터 2년 동안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서 활동 계획도 연설 내용에 담깁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유엔 총회 때 발표한 뉴욕 구상 1주년을 기념하는 디지털 비전 포럼도 주요 일정입니다. 디지털 기술이 자유, 연대, 인권과 같은 인류 보편적 가치가 아니라 힘과 이익의 지배만 받게 된다면 디지털 기술은 통제 권력이 돼서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 방향을 디지털 권리 장전이라 명명하고 그 얼개를 선보입니다. 어느새 2달 앞으로 다가온 2030 세계박람회 유치 도시 최종 투표. 이번 뉴욕 방문의 가장 큰 목적은 부산 유치 총력전입니다. 북마케도니아처럼 수교 이후 처음 회담하는 나라들을 포함해 30개 이상 양자 회담을 추진하는데 많으면 50개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엑스포 유치 가능성은 확신할 수 없지만 유불리를 떠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윤 대통령의 최단기간 최다 회담 기록을 기네스북에 올리려는 것도 대통령실은 단순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북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5박 6일간의 러시아 방문 일정이 그제 마무리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 측으로부터 자폭 드론까지 선물로 받았는데 이제 관심은 김 위원장의 다음 외교 행선지로 쏠립니다. 최도희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귀환길에 오른 김정은 국무위원장 소식을 하루 늦게 전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러시아 연방에 대한 공식 친선 방문을 마치시고 귀로의 어르시였습니다. 김 위원장의 방문은 북러 관계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놓는 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앞서 김 위원장은 러시아 방문 마지막 날 연해주 주지사로부터 자폭 드론과 정찰 드론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공격 무기를 제공하는 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제재 무력화 시도를 예고한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김 위원장의 방러 일정 역시 철저히 무기 중심 행보 유지였는데 무기 거래 등 러시아와의 군사 협력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북한의 뒤떨어진 해군과 공군 현대화를 위한 행보도 보였습니다. 러시아 방문 마지막 날엔 문화 관련 일정까지 소화하며 경제 협력 등 폭넓은 분야에서 러시아와 공조를 약속한 점도 눈에 띕니다. 일단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가능한 이제 거래라고 예상한다면 아무래도 식량 지원, 에너지 지원부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만 마체고라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는 북한이 식량 원조를 원하지 않았고 김 위원장이 러시아와 수력 발전 협력을 제안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위원장 방러 이후 북러 간 실질적 교류도 이어질 예정으로 양국은 오는 11월에 평양에서 정상회담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 위원장의 다음 외교 행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때마침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오는 23일부터 시작되는 만큼 북한이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해 북중 정상회담 관련 논의에 나설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물론 김 위원장이 아시안게임 기간 중국을 찾아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푸틴 대통령이 오는 10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1대1로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 자리에 김 위원장까지 참석하게 된다면 역사적인 북중러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YTN 최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대표의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0억 원대 배임 혐의와 함께 800만 달러 규모의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는데 검찰은 이 대표의 단식이나 병원 치료와 관계없이 원칙대로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후송된 지 2시간 만에 검찰은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 대표의 두 번째 영장 청구서는 150여 쪽에 달하는데 검찰이 적시한 혐의는 모두 4가지입니다. 먼저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적용된 혐의는 배임입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로비스트 김인섭 씨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인허가 특혜를 제공해 1,300억 원대 이익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그 결과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 최소 20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엔 자신의 방북 등을 위해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해야 할 800만 달러를 쌍방울 그룹이 대신 내도록 한 제3자 뇌물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또 백현동 로비스트 측근에게 접근해 자신의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고 부탁한 위증 교사 혐의도 담겼습니다. 앞서 구속영장 청구 시점을 두고 일각에선 단식에 따른 이 대표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거란 관측이 나왔지만 검찰은 피의자 권리 외에 다른 요인이 형사사법 절차에 장애가 돼선 안 된다는 원칙론을 내세웠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단식으로 이 대표가 쓰러졌음에도 수사 과정에서 이어진 소환조사 일정 줄다리기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공전 등 이 대표 측 사법 방해에 더는 휘둘리지 않겠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체포동의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이 대표와 측근들의 사법 방해 의혹을 주요 구속 필요 사유로 강조할 방침입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이로써 이재명 대표는 첫 구속영장이 자동으로 기각된 지 7달 만에 또 한 번 구속의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이외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수사와 줄줄이 늘어나는 재판까지 좀처럼 사법 리스크를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선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 2월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제3자 뇌물수수 사건을 묶어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배당 이익을 제한하는 방식 등으로 성남시에 4,800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기업들의 각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자신이 구단주로 있던 성남FC 축구단을 통해 133억 원에 달하는 뇌물을 받아냈다며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습니다. 단 10표 차이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첫 신병 확보 시도가 무산됐지만 이 대표를 겨냥한 검찰 수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감사원에서 수사를 의뢰한 백현동 개발 비리 특혜 의혹으로 단 한 푼의 사익도 취한 바가 없습니다. 수원지검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귀국을 전환점으로 삼아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관여 여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증거라고는 단 하나도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전에 들었다는 김성태의 말이나 19일째 이어진 극한 단식 상황을 정치 문제로 규정하며 결국 구속영장 청구를 강행한 검찰. 여기에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과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까지 수사 중인 남은 사건도 줄줄이 대기 중입니다. 이미 2주마다 열리고 있는 고 김문기 처장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다음 달 초부터는 대장동 본류 사건 재판의 법정 공방도 본격화합니다.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법 리스크의 가속화 양상도 중대 분수령을 맞을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병원으로 이송된 이재명 대표는 최소한의 수액만 맞으며 단식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같은 날 이뤄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잔인한 정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장기간 단식을 이어오던 이재명 대표가 끝내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국정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간 지 19일째. 혈당이 급속히 떨어지며 거의 의식을 잃게 되자 당 차원에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장기간 단식으로 인해서 신체 기능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 의료진들의 소견입니다. 생리식염수 등 응급조치를 받은 뒤 단식 치료 경험이 있는 또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 대표는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폭주하는 정권에 제동을 걸기 위해 최소한의 수액 치료 외에는 일체 음식 섭취를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쓰러지는 게 출구 전략이라는 일각의 전망과 비아냥을 불식이라도 하듯 강공 모드를 이어간 것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민주당은 검찰이 예상대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상당수 국회 상임위 일정을 보이콧하고 용산 대통령실 앞 집회 등 원외 여론전 수위도 끌어올렸습니다.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국회 보고 절차를 거쳐 오는 21일이나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악화로 당내 동정 여론이 확산하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체포안 부결을 위한 의원들 검증까지 시도하는 등 연일 강경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대표의 병상 단식에도 여전히 정치적 반전을 위한 출구 전략은 보이지 않아 당 지도부의 고심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국민의힘은 단식 19일째 병원으로 옮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기원하면서도 단식이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명분이 돼선 안 된다고 압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건강 악화와 관련해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장기간 단식으로 건강이 나빠져 병원으로 급히 옮겨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김기현 대표와의 여야 대표 회담을 비롯해 민생 챙기기를 당부했습니다. 어떤 경우든 제1야당 대표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생기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건강을 회복하신 후 차분하게 만나 민생 현안을 치열하게 논의합시다. 김기현 대표가 입원 치료 중인 이 대표를 방문하는 방안도 정치 보건 측면에서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표의 단식은 명분 없는 단식이라는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검찰이 백현동 개발특혜와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건 이 대표의 건강 상태와 별개란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식을 이유로 수사 절차를 조정할 순 없는 거라며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거듭 압박한 겁니다. 지속적인 어떤 정당한 어떤 소환 및 재판 요구에 계속 응하지 않는 명분으로 쓴다면 그 자체도 하나의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표의 단식을 놓고 막장 투쟁의 피해자는 대통령이나 여당이 아닌 국민이다. 누가 하라고 했느냐며 비판 목소리를 냈던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긴급 이송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건강 악화로 다소 누그러졌지만 여당의 공세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기점으로 또다시 거세질 걸로 보입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과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첼리스트인 딸의 고가 첼로 재산 신고 누락을 비롯한 자녀 재산 문제와 성범죄와 가정폭력 감형 판결 등을 둘러싼 쟁점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경찰이 치안 활동의 중심을 검거에서 예방 중심으로 옮기기 위해 행정관리 인력을 축소하고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개편합니다. 경찰청은 어제 국가경찰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시도경찰청에 2,600여 명 규모의 기동순찰대를 신설하고 범죄 취약 지역에 대한 예방 순찰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개편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업무가 겹치는 행정관리부서를 통폐합하고 소규모로 운영이 되던 부서의 인원을 감축해 기동순찰대 인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지역경찰서 강력팀 인원을 조정해서 확보한 1,300여 명을 16개 시도경찰청에서 만든 형사기동대에 배치해 우범 지역에 집중 투입하고 범죄 예방 활동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경찰의 이번 조치를 두고 내부에선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직을 단순화할 뿐 실효성이 떨어지고 오히려 수사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경찰이 치안 강화를 위해 제일 중점을 둔 것은 범죄 예방을 전담하는 범죄 예방 대응과를 신설한 겁니다. 그동안 112 신고를 받는 부서와 각 지역에서 순찰을 나가 범죄에 대응하는 부서가 달랐는데 이를 통합해 발빠르게 범죄에 대처하겠다는 뜻입니다. 지휘 체계 절차가 단순해질수록 효율적인 경찰력 활용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내부 행정관리 인력을 감축하여 현장에 재배치함으로써 일선 현장의 치안 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현장에 나가는 인력을 더 확보하기 위해 본청과 지방청의 여러 조직도 통합해 중간 관리자부터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금 내건 인력이 약 30-40%는 될 텐데 내건 인력이 많은 이유는 고기 많은 과가 많고 과가 많은 개가 많고 팀이 많아서 그만큼 지휘 인력이 너무 많은 거죠. 특히 사이버 수사국과 과학관리관이 각각 수사국과 형사국 아래로 들어가 합쳐지는 등 조직을 단순화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내부에선 전문 수사 부서를 축소하는 건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장 순찰만 강화한다고 발빠른 수사가 진행되는 건 아니라는 볼멘 소리도 나옵니다. 국가수사본부를 비롯한 수사 인력이 줄어들면서 검찰에 비해 전문성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확보된 현장 인원은 우선 2,900여 명으로 일선의 형사기동대와 기동순찰대를 새롭게 만들어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강력팀 형사들까지 순찰 업무를 맡도록 해 실질적으로 9,000명의 순찰 인력을 확보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다중 밀집 지역이나 공원 둘레길 등에 탄력적으로 배치한다는 방침만 있을 뿐 아직 구체적인 운영안은 없습니다. 일선에선 불필요한 잡무를 없애는 게 더 시급하다며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랫돌 빼고 윗돌 갖다 놓는 거랑 똑같아. 각 부서에 쓸모없는 일들을 없애야지. 경찰 소관이 아닌데 한 번은 임시적으로 도와주다 아예 갖고 왔던 그런 것들. 특히 의경 부활 검토 카드가 사실상 무산된 이후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직 개편으로
일선 경찰관 책임만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최근 20, 30대가 주축이 된 이른바 MG 조폭 관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경찰이 집중수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번에는 서로 다른 조직에 속한 21살 조폭들끼리 변정폭력 모임을 만들어 전국구로 새를 규합하려다 적발됐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남성들이 모여 웅성대다가 갑자기 한 명이 둔기로 다른 사람을 내려칩니다. 어느새 다툼이 집단 난투극으로 번졌습니다. 전국 조폭들이 모여 만든 단체인 일명 전국회 모임에서 벌어진 폭력 사건 영상입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구 조폭이 되겠다는 목적으로 조직을 결성한 뒤 매달 모임을 진행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인천과 충남, 전남 등 전국 21개 범죄 조직 소속 조직원들이었습니다. 특이한 점은 모두 2002년생들이라는 것. 평소에는 소속된 조직에서 활동하다 모임 자리에서 각자 익힌 범죄 수법을 공유하며 새를 키웠다는 설명입니다. 이들은 전국구 조폭이 되겠다며 옷을 벗어 문신을 보이며 위력을 과시하거나 패싸움을 벌였고 거리에서 시민들도 폭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서로 다른 조직끼리는 날을 세우던 기존과는 다른 변종 폭력 모임의 등장. 경찰은 이런 조폭간 모임을 내버려두면 향후 실제로 전국구 규모의 거대 조직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사전에 엄벌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2002년생 MG 조직폭력배들은 지금 각 기존 범죄단체에서 막내들입니다. MG 조직폭력배들이 연대를 확장해서 전국구로 커나간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서요. 경찰은 전국회 회원 38명 중 34명을 검거했고 이미 다른 범행으로 구속된 2명을 제외한 나머지 2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단체 회원 일부가 소속된 기존 조폭단체 회원 32명도 도박장 결성과 집단 폭행 등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가스로 추정되는 폭발 사고가 나 할머니가 온몸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폭발 직후 삽시간에 불이 번지며 가게가 몽땅 타버렸는데 한 외국인이 가게로 뛰어들어가 쓰러진 할머니를 구조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경남 양산에 있는 한 식당입니다. 시뻘건 불기둥이 하늘을 뚫을 듯 솟구칩니다. 뜨거운 열기에 유리창이 박살나고 전선도 녹아 불꽃이 튑니다. 바로 앞에 선 할아버지가 목이 터져라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습니다. 펑 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화마가 이렇게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노부부가 운영하는 식당이었는데 당시엔 69살 최모 할머니 혼자만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집에 간 사이에 사고가 난 겁니다. 폭발과 함께 할머니는 쓰러졌지만 그때 한 외국인이 가게로 뛰어들어가 다른 시민과 함께 할머니를 구조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40살 우즈베키스탄인이었는데요. 목격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펑하는 폭발 소리와 함께 가게 유리창이 박살나고 또 5분쯤 뒤에 불이 순식간에 번졌다며 그분이 구하지 않았으면 할머니는 못 빠져나왔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불구덩이에선 탈출했지만 할머니는 온몸에 2도 화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구한 외국인과 할아버지도 유리에 팔 등을 다쳤습니다. 부디 건강하게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번 날 운동 중이던 소방관이 화재 현장으로 달려가 확산을 막은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지난 10일 오후 4시쯤 충남 천안시 서북구에 있는 한 상가 건물 1층 창고에 불이 났습니다. 시민들이 달려와 소화기를 분사했지만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해당 건물 4층에서 운동 중이던 아산소방서 소속 최희수 소방위가 달려와 옥내 소화전을 연 뒤 시민들과 함께 소방호스와 연결해 진화에 나섰습니다. 이후 최 소방위는 다른 시민들을 대피시키고 혼자 남아 초기 진압에 성공했고 최 소방위의 빠른 대처 덕분에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희대학교 교수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하고 있다는 등의 역사 왜곡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교수는 지난해 강의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다가 YTN의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던 인물입니다. 제보는 Y 윤성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희대 철학과 최모 교수는 올해 1학기 전공 필수인 서양 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다는 뜻이냐는 학생의 질문엔 거짓이라고 잘라 답합니다. 거짓이.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아요. 자발적으로 한 사람들이에요. 일본이 아니었다면 우리 민족은 고종시대부터 신음하며 살았을 거라며 식민지 근대화론도 거론합니다. 일본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나라 속에서는 근대화가 뭔지 개념도 말도 없었어요. 근대화가 말도 없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줘서 우리가 배운 거예요, 그거. 최 교수는 지난해 수업에서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한 사실이 YTN 보도를 통해 알려지며 문과대 차원의 주의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또 당시엔 자신의 말을 철회하겠다고 했는데 1년도 안 돼 또 역사왜곡 발언을 한 겁니다. YTN 취재진이 연락하자 최 교수는 처음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며 부인했습니다. 아니에요. 그거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거 다. 그거 내가 한 말 아니에요. 그러나 녹취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참과 거짓 개념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참의 사례로 든 거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YTN의 발언을 취소하겠다고 한 건 자신이 틀렸다고 판단해서가 아니라 기사화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철학과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은 최 교수가 기초 상식을 부정하는 망언을 일삼는다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1학년 모두가 듣는 꼭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전공 기초 수업에서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도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좀 마음에 들지 않는 역사학교 역시 한국 근대화의 시작을 일제 지배에서 찾는 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입장입니다. 우리 역사학자 입장에서 보면 다 그거는 근거 없는 얘기들이에요. 자기 어떤 정치적인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일부의 어떤 그런 글 같은 거라든가 주장을 참조해가지고 그걸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위안부 관련 시민단체도 국제적으로 공인된 피해 사실을 왜곡하며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처사라고 비판합니다. 이견의 대립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실에 대해서 사실 교수가 자기의 교수의 지위를 이용해서 그렇게 학생들에게 허무맹랑한 그 부정과 혐오와 모욕의 발언을 한 것이거든요. 경희대 측은 최 교수에 대해 학교 차원의 조치가 가능한지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미국의 제재로 우리나라 은행에 동결됐다가 해제된 이란의 석유 수출 대금 8조 원이 이란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란 양측 수감자의 맞교환도 이뤄졌습니다. 신웅진 기자입니다. 한국에 묶여있던 이란 자금 8조 원이 4년여 만에 재주인을 찾아갔습니다. انسداد شده دارایی‌های مال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کره جنوبی هم خوشبختانه آزاد شد. امروز انشاءالله این میزان از دارایی‌ها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به طور کامل در اختیار دولت و ملت. AP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동결됐던 자금이 스위스를 거쳐 카타르에 송금됐다는 사실이 미국과 이란에 통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카타르 당국도 도하의 이란 계좌에 돈이 송금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동결 자금 문제가 풀림에 따라 양측의 수감자 교환도 즉시 이루어졌습니다. 미국인 수감자 5명과 그들의 가족 2명이 이란에서 비행기를 타고 출국하는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이란인 수감자 5명도 석방됐는데 2명은 미국에 남기로 했습니다. بر اساس در واقع درخواست و علاقه خودشون وارد ایران خواهند شد به در واقع وطن خودشون باز خواهند گشت. یک نفر از اونها با توجه به حضور خانواده‌اش در یکی از کشورهای دیگر به خانواده خود در کشور ثالث منتقل خواهد شد. 앞서 미국과 이란은 카타르의 중재하에 지난달 수감자 맞교환 대가로 한국 내 이란 동결 자금을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리은행과 IBK 기업은행에 있는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계좌에는 약 60억 달러, 8조 원의 돈이 예치돼 있었습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2018년 이란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 중앙은행을 제재 명단에 올리면서 이 계좌가 2019년 5월 동결됐습니다. 이란은 동결 자금 문제로 그동안 우리 정부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 왔습니다. YTN 신웅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억류된 미국인 5명이 풀려나는 데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인 석방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무고한 미국인 5명이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치지 않고 노력을 해준 카타르, 오만, 스위스, 한국 정부를 포함한 국내외 파트너들에게 감사하다고 밝혔습니다.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습니다. 법무부가 검찰로부터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면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에 붙여집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해 피의자가 단식을 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의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수사받던 피의자가 단식해서 자해한다고 해서 사법 시스템이 정지되는 선례가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잡범들도 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도 힘 있는 사람들이 죄 짓고 처벌 피해보려고 단식하고 입원하고 휠체어 타고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재명 개인의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의 개인의 범죄 혐의 수사입니다. 다수당의 권력을 이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의 비리를 결사옹호하는 것을 국민들께서는 최악의 권력 남용이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훈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정부가 국정쇄신을 요구하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한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이재명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합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입니다. 저를 비롯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도 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면 국회 비회기에 보낼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정기국회 회기에 체포동의안을 보내겠다는 것은 나쁜 정치행위입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국정 기조와 국정 운영 체제 그리고 인사 방침을 모두 폐기하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최광욱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을 잃게 된 최 의원은 선고 이후에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대법원 선고를 앞둔 최광욱 의원이 현장에 동행한 민주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입장합니다. 최 의원 사건 선고는 회피 신청을 낸 김선수 대법관을 제외하고 김명수 원장과 대법관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최 의원은 앞서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활동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혐의로 1, 2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 쟁점은 허위 인턴 증명서가 발견된 조국 전 장관 자택 PC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이었습니다. 이 하드디스크는 정경심 전 교수의 지시로 자산관리인이 숨겼다가 검찰에 이미 제출한 것으로 최 의원은 하드디스크의 실질적 피압수자인 정 전 교수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아 위법한 증거 수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최 의원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하드디스크의 관리 처분권은 포기,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위법한 증거 수집이 아니라고 본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9명 다수 의견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 주심인 오경미 대법관을 포함해 민유숙, 이흥구 대법관 등 3명은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증거 은닉을 교사했더라도 관리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포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반박이었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선고를 듣던 최 의원은 유죄가 확정되자 한동안 굳은 채로 정면만 응시했습니다. 의원직을 잃게 된 최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희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또 표적 수사, 또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치 없어서 많이 아쉽고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1심에서 하드디스크의 증거 능력이 인정됐던 조 전 장관 항소심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은 원심 확정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 넘어온 지 1년 3개월 만에 결론이 나면서 판결 지연이라는 논란도 남겼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것에 대해서 사필 규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최 의원이 임기를 거의 채운 것이 넌센스라고 지적했습니다. 유상범 수석 대변인은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의 만만디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호 덕에 어제 재판이 마무리되기까지 무려 3년 8개월이나 소요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정의가 지연되는 동안 최 의원이 국회의원 임기를 거의 마쳤고 임기 내내 온갖 막말과 기행으로 국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국민을 분노케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강욱 의원이 대법원의 판결로 의원직 상실이 확정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치 검찰의 표적 수사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증거 수집 과정의 위법성을 지적한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판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죽이기 차원에서 시작이 된 편향적인 기소로 시작됐다면서 검찰의 부당한 수사와 기소로 대법원 판결까지 이어져 비통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유엔 총회 대신 러시아로 날아갔습니다. 오는 11월 미국에서 열리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진핑 주석이 참석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제18차 중러 전략안보협의 참석차 모스크바로 갔습니다. 다음 달 1대1로 정상포럼 계기,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을 조율하기 위한 행보이기도 합니다. 앞서 북러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공유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即将举行的中俄交流的情况，我们会适时发布消息，请你保持关注。 방러 직전 왕 부장이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북러 사이 무기 거래 등에 대한 미국 쪽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중 간 전격 회동은 시 주석과 바이든 대통령 사이 회담 성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오는 11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릴 에이펙 정상회의에 시 주석이 참석하느냐가 관건인데 중국 쪽 대답은 여전히 모호합니다. 关于中方与会的情况，如果有消息，我们会适时发布。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에이펙 회의에 빠짐없이 참석했지만 앞서 G20 정상회의에 결석하면서 예외를 만들었습니다.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 왕이 부장 대신 실권 없는 한정 국가부주석이 참석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안방잔치에서 21개 회원국 가운데 하나로 취급받고 싶지 않다는 신호를 익힙니다. G2란 위상에 걸맞는 의전과 미중 관계의 실질적 개선이란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줄다리기가 치열합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예산 대비 59조 1천억 원 부족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 오차는 3년 연속으로 10%가 넘는 큰 폭의 오차율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에 대한 재추계 결과 애초 400조 5천억 원으로 편성했던 세수가 59조 1천억 원 부족한 341조 4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수가 59조 원 넘게 덜 거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세입 예산 대비 오차율은 14.8%에 달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수 부족 59조 1천억 원은 결손 기준 최대 규모입니다. 정부는 나라 빚을 더 내는 대신 최대한 모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할 예정인데 우려도 남습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세수 결손 59조 1천억 원 가운데 중앙정부가 해결해야 하는 예산은 지방교부세나 교부금을 제외한 36조 원입니다. 정부는 추가적인 국채 발행을 위한 추경 예산안 없이 대응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쓰고 남은 4조 원과 기금 여윳돈 24조 원, 10조 원 안팎으로 추정되는 불용 예산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외국환 평형기금 20조 원이 구원 투수가 됐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파는 과정에서 원화가 대거 쌓였는데 이 원화를 돈을 빌려온 공공자금 관리기금의 조기 상환해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외평기금의 고금리 이자 비용을 줄일 것을 검토해왔다고 밝혔지만 환율 흐름이 반전한다면 자금 여력이 빠듯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충분한 여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 보유 재원보다 거기에 더해서 원화 외평채 발행을 통해 한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필요시에는 또 추가적으로 재원을 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세수 결손으로 국세 수입과 자동 연동되는 지방 교부세와 교부금 23조 원도 삭감됩니다. 정부는 지자체와 교육청에 적립된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34조 원, 지난해 남은 예산 7조 원 등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이미 올해 지방 세수도 큰 폭으로 준 상황이어서 지역사업 차질 우려가 나옵니다. 가급적이면 서민 생활이나 지역 경제가 위축되지 않는 방향으로 그렇게 협조하고 지원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국가 채무가 1,000조 원을 돌파한 상황에서 재정 보릿고개를 부작용 없이 넘을 수 있을지 관심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를 수사해온 검찰이 유 씨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을 200차례나 투약한 유 씨가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진술 번복을 협박했으며 일행에게도 대마 흡연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여러 종류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배우 유아인 씨가 검찰에 송치된 건 지난 6월. 송치 전 경찰은 유 씨가 공범을 해외로 도피시키려다 실패한 정황을 포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에 성실히 임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소명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개월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유 씨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2020년부터 미용 시술을 위해 수면 마취를 받는 척하며 약물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병원을 쇼핑하듯 돌며 200여 차례 5억 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했다는 겁니다. 또 유 씨가 타인 명의로 수면제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지난 1월엔 미국에서 공범 최 씨 등과 함께 대마 등을 투약했다고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가 수사 상황을 실시간 공유하면서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진술 번복을 협박하는 등 사법 절차를 방해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정황도 추가로 포착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를 도와 증거를 없애고 범인 도피를 도운 혐의로 지인 최모 씨와 박모 씨 역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지난 5월 영장 기각으로 불구속 수사를 받아온 유 씨는 검찰의 추가 수사로 넉 달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서게 됐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어젯밤 11시 반쯤 서울 역삼동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에서 흰색 그랜저 승용차가 전봇대를 들이받았습니다. 당시 차에는 3명이 타고 있었고 가벼운 찰과상만 입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 직후 이들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 음주 측정 결과 취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신원을 확인한 뒤 집으로 돌려보냈으며 이후에 3명을 다시 불러 마약 투약 여부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9월 19일 화요일 미리 보는 오늘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합니다.
청문회에선 이 후보자의 재산 신고 누락과 후보자 부부의 부동산 관련 의혹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걸로 보입니다. 첼리스트인 딸의 고가 첼로 재산 신고 누락을 비롯한 자녀 재산 문제와 성범죄와 가정폭력 감형 판결 등을 둘러싼 쟁점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일째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오늘 상경할 예정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찾아 병문안할지 주목됩니다. 9.19 평양 공동선언 5주년 행사준비위원회 측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예정된 기념행사에 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인사말을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일각에선 앞서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단식 투쟁을 벌이던 이 대표에게 격려 전화를 했던 만큼 오늘 퇴임 이후 첫 상경길에 이 대표를 찾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장동 사건 핵심 인물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을 대선 공작 게이트로 규정한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근절 법안을 마련하기 위한 긴급 공청회를 개최합니다.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오늘 국회에서 관련 공청회를 여는데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장제원 국회 과방위원장,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참석합니다. 라임 환매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한 2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전 회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하는데요.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등에서 1,30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0년과 추징금 769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오늘이었습니다. 서울 잠실야구장은 지은 지 41년이 지났는데요. 서울시는 돔구장으로 새로 짓기로 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야구장과 호텔이 붙어있는 돔구장을 구상 중인데 서울의 새 명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김종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기념해 오세훈 서울시장이 마운드에 오릅니다. 메이저리그 유현진 선수가 뛰는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홈구장입니다. 토론토의 자랑인 로저스 센터는 4만 명 이상이 들어가는 돔구장으로 날씨에 따라 지붕을 닫을 수 있습니다. 특히 돔구장과 호텔 일체형인데 객실에서도 야구를 볼 수 있어 유명합니다. When there are games and concerts on, the hotel is in very high demand. And we usually fill the hotel and we are number one within the competition. 최근엔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돔구장을 대대적으로 손보고 있습니다. Rebuilding our lower bowl and we're building premium clubs and experiences below the bowl along with new clubhouses. So we're still going and looking forward to this off season. 서울시도 이곳 로저스 센터와 같은 첨단 돔구장을 잠실에 세우기로 하고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WBC 등 국제대회 유치 가능성이 높은 3만석 규모로 구상 중입니다. 잠실 돔구장은 지붕이 완전히 덮인 폐쇄형으로 지어집니다. 특히 돔구장 외야석과 호텔을 일체형으로 지어 시민은 물론 관광객에게도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인들과 함께 방을 빌려서 즐기는 것도 호텔이기 때문에 가능한데요. 우리도 이렇게 좀 야구를 갖다 축제처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호텔과 연계해서 시설을 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야구 시즌이 끝나면 돔구장에서 대규모 공연과 행사도 열 수 있습니다. 앞으로 돔구장과 최근 리모델링에 들어간 잠실 종합운동장을 두 축으로 잠실에 스포츠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인데 서울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론토에서 YTN 김종길입니다. 치열한 가을 야구 경쟁을 벌이고 있는 4위 두산이 5위 기아를 3경기 연속 물리치고 7연승을 달리며 기아와의 승차를 2경기로 벌렸습니다. 두산은 광주에서 열린 경기에서 선발 곽빈이 6회까지 무실점으로 기아 타선을 틀어막았고 로하스와 양의지가 나란히 홈런포를 쏘아올려 8대4로 승리했습니다. 기아는 5연패에 빠지며 6위 SSG에 승차 없는 5위를 유지했습니다. 한화는 선발 이태양이 5회까지 1실점으로 호투한 데 힘입어 KT를 6대2로 누르고 4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특히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은 28도로 예년 기온을 2도가량 웃돌겠고요. 대구는 30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3도 정도 웃돌면서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만 많이 지나겠습니다. 다만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 5mm 안팎의 산발적인 비가 오겠고 그 밖에 수도권과 영서지방에도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또 아침까지 내륙 곳곳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많겠습니다. 출근길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 21.8도, 청주 21.2도, 전주는 21.6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 28도, 대전도 28도, 광주와 부산은 29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에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겠고요.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늦더위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